3년, 4년 전에 JTBC에서 그걸 다룬 적이 있어요. 탈북민 여성들이 유흥에 많이 몰린다. 실제로 현장에 노래방 2차 도우미 하는 여자분 육성이 다 들리는 거예요. 평양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 몇 분 되는데 유일하게 가족들하고 연결을 못해요. 이게 도청이 걸리니까 평양 전화번호도 앞이가 0이에요. 신기하죠. 타 지역에서 02로 전화 들어오는 것, 특히 국경 지역에서 전화 들어오는 건 북한이 다 감청을 한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남한에 정착한 지 12년 차 되는 이제 탈북민 박주입니다. 지금은 남북하나재단에서 월간 하나 소통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 KBS 라디오에서 진행을 12년 차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 중 조심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탈북민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유혹이죠.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많은 돈을 버는 거. 그리고 차별.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라고 말하면 조금 큰데 아직까지도 탈북민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많이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탈북민을 조금 두려워하거나 멀리하거나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려고 안 해서 안 느끼는지는 모르겠는데 12년 전에 소개팅을 했던 남자분의 누나가 그러더래요. 왜 하필 탈북자냐? 간첩인지 어떻게 알아? 이러더래요. 근데 저는 그때는 참 서러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비극이에요. 두 나라에. 우리가 북한에서 남한에 대한 악선전을 많이 받으며 성장했고 남한도 국민학교 시절에 북한 사람은 빨간 뿔이 달리고 간첩이 넘어오면 신고를 하면 얼마가 북한에 대한 방공선전을 많이 그게 어떻게 보면 교육 과정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뇌를 당하면서 살아왔던 세대는 북한 사람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살았고 간첩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다 하는 걸 초기에는 몰랐어요. 근데 그때는 단지 서러움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올 때보다는 많이 이제 남한 분들이 인식 개선이 돼서 오히려 이제 탈북민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또 이제 탈북민들도 그래요. 한국에 와서 변해요. 의식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북한에 있을 때는 그냥 자력갱생이었어요. 내가 벌어서 근데 한국에 오니까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될 수 있는 유혹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널린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냥 여자면 아무리 예뻐도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해서 남편을 먹여 살려야 되고 자식을 이게 보편적이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특히 여성들한테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조금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국에는요. 다단계, 투자. 저도 정착 초기에 같이 하나원 동기생이 한번 투자 전 설명회인가 가자해서 갔어요. 잘생긴 남자분이 나와가지고 무슨 자기네 그 플랫폼이라는지 뭐 이렇게 막 소개하는데 그 사람 말을 2시간 앉아 들으니까 나는 저 사람 말만 믿으면 부자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나는 컴퓨터 학원도 때려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데 이제 탈북민들이 한두 명이 가면 이렇게 새끼치기를 해요. 자기 아는 사람들을 또 다 끌고 가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참여가 돼서 다단계를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데 다단계도 투자를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알았어요. 다이아몬드 이렇게 삼각으로 있는데 회원이 밑에 10명이면 팀장이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6년 후에는 수영장이 달린 아파트를 살 정도로 돈을 벌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아는 탈북민도 주변에 탈북민을 10명인가 끌어들였어요. 이게 저한테 계속 하는데 저는 막 이렇게 듣다가 보고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다닐 때 한국 분들하고 같이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첫마디 아는 거예요. 기자님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렇게 돈을 쉽게 벌면 대한민국 사람들 일 안 합니다. 다 거기 하지. 그래서 저는 안 했어요. 근데 결론은 그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투자를 했던 그 지인들한테 엄청 원망을 많이 듣고 돈을 어떻게 물어요? 그냥 1,000만 원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 다단계를 인도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같은 탈북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같은 고향 사람이 말하면 그 근거 없는 신뢰감이 가뜩해요. 그러니까 같은 고향 사람인데 설마 사기치겠니? 이렇게 하고 날아가다 보니까 3년 전에도 저희가 이제 또 사기 사건을 계획 기사를 했는데 그런 거예요. 또 어떤 공장에 뜨는 공장인데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7배의 돈을 받는다 해가지고 또 어떤 탈북민이
또 탈북민들을 모아서 거기에다가 몇 억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망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핸드폰을 노인들한테 나오는 대포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게 남한 사람들은 형제라고 해도 다 따로따로 살잖아요. 대부분 탈북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형을 보면 임대 아파트 같은 데다가 처음에 다 배치를 해요. 그러면 뭐 이제 노원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이 넘어 살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떨어져 있으면 잘 못 만나겠는데 같은 라인에 살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10년 전에 살던 사람이 옆집에 살고 5년 전에 살던 사람이 옆에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의지가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데 또 그와 방면에 나이가 있어서 오는 사람들은 와서 보면 노양보호사를 하다가 60이 되면 또 연금이나 타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또 그 노인정에 가서 거기 가서 또 이제 이상한 걸 보게 오면 그때도 그 제가 만난 어르신이 그 갔는데 대포폰을 2개를 해가지고 그게 자기 대포폰이 범죄에 이용당하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얘기하는데 그러면 본인만 당하셨어요? 아니래요. 주변에 또 60 넘은 언니들이 또 심심해 있길래 언니들 핸드폰만 내주면 40만 원 준대. 달마다 40씩 들어온대 하니까 또 북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나이가 먹어왔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기초수급비 갖고 안 되는데 그럼 그런 거라도 해야지 해가지고 가서 또 대포폰을 냈다가 그게 그러니까 이 어르신 명분으로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돈을 빼내가고 이래가지고 그 사기에 연루돼가지고 그 국가에서 나오는 변호사가 이걸 맡아가지고 해보니까 그 변호사분을 제가 만났는데 정말 속상한 게 탈북민 어르신들이 그 사기 당하는 율이 우리나라 어르신들보다 몇 배가 높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커뮤니티가 높지가 않대요. 고향 사람들은 자꾸 자기네 같이 고향에 온 사람들끼리만 패를 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인터넷을 컴퓨터를 잘 못하니까 이걸 알아볼 수 물어를 안 본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그 안에서 맞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명이 이렇게 감자 달린 것처럼 이렇게 주릉주릉 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탈북민들이 이제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성공을 해서 어떨 때 보면 막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다가 잘 안 되고 이러면 또 이제 뭐 어떤 투자 이런 데다가 몰리는데 인터넷을 쳐보면 그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했으니까 아 우리 고향 사람이 성공했으니까 이 사람을 믿으면 되겠구나. 이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걸 또 곧이곧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가 있으면 서치를 하잖아요. 근데 금방 온 탈북자라니까 나이 있는 탈북민들은 서치를 안 해요. 물어봐요. 같은 탈북민들한테. 그냥 인터넷에 치면 정답이 나와 있는데 그 피해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걸 놓쳐요. 그래서 사기에 말려드는 그런 것들이 많고. 탈북민들은 주로 어떤 직업을 처음 가지게 되고 탈북 여성이 유흥업소로 유입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제 한 3년, 4년 전에 JTBC에서 그걸 다룬 적이 있어요. 탈북민 여성들이 유흥에 많이 몰린다. 이렇게 큰 타이틀을 해가지고 거기에 실제로 현장에 노래방 2차 도우미 하는 여자분 육성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성분이 너는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냐 하니까 고향에도 돈을 보내야 되고 가족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오빠 나 돈이 없어 막 이러는데 이제 북한 사람 말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이진 않지만 많은 여성들이 몰리진 않지만 일단은 한국에 들어올 때 북한 여성들이 나이대가 다 높아요. 20대, 30대보다는 40대, 50대가 높은데 한국에 태어난 사람도 한국에 와가지고 일자리를 얻으려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으려면 그 자격 요건들, 경력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탈북민이 20대, 30대 젊어서 딱 와도 그때부터 시작하자면 늦은 거예요. 그런데 혼자 왔는데 외로워요. 외로운데 가족들은 보고 싶어. 가족들은 데려오고 싶어. 그러려면 불업구 비용을 벌어야 돼. 그런데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 200만 원 주고 사대보험 제하면 180 주고 거기에 숨만 새도 나가는 공과문 제끼면 5, 60만도 적금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가족을 데려오는 게 10년이 걸려도 힘든 거예요.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탈북민들을 외롭고 힘들어하는 탈북민들한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야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 곁에 앉아서 술만 따라줘도 한 달에 700을 번다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런 거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래요. 그러다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남한에 와서. 내가 얼마를 벌어야 가족은 당장 데려오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안달이 나죠. 외로운 사람일수록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내가 뭔가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넓은 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준다는 데를 쏠깃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매스컴에서 집중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탈북 여성들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런 데를 빠져 들어가는 여성들이 또 자기 측근의 사람들을 또 끌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한에는 그래요. 경상북도에 사는 누구가 노래방에서 700만 원 벌었다. 이렇게 되면 이슈가 안 돼요. 하지만 경기도 어느 용인에 탈북민 여러 명이 유흥업소에서 일한다. 이러면 그게 탈북민이라는 게 타이틀로 떠올라요. 그러면 전체적인 탈북민 여성들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데서 일하는 여성들도 있죠. 사람이 사는 세상이고 3만 4천 명에서 80%가 여성들인데 2만 5천 명 이상의 여성들인데 그 2만 5천 명 여성들에서 왜 그런 데서 일하는 여성들이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전체적인 탈북민 여성들로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하거나 이제 또 그런 걸로 해서 또 해외로 나가는 탈북 여성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서로가 이제 비밀을 지키면서 하지만 그런 것들이 비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뉴스에서 이렇게 밝혀주니까 정체적으로는 그래요. 내가 힘들지 않고 쉽게 많은 돈을 벌려고 그런데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크게 거창하지 않아요. 그냥 쉽게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 게 편하려고, 그러려고 그런 걸 선택하는 거죠. 탈북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탈북의 기쁨이 여전히 남아 있으신가요? 네, 저는 솔직히 그게 배은망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국정원에서 이렇게 옷을 내줄 때는 울었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현실에 나와서 부딪히니까 그 감사함이 어느 순간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1평짜리 작은 아파트에서 직업도 없어요. 다 우리가 자체로 구해야 되고 그리고 금방 와서는 심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정신적으로 비폐하면 주변에 감사함을 잊게 되더라고요. 모든 게 나만 불쌍한 것 같고 나만 이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적응을 하느라 감사함보다는 불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특수한 상황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인데 직업도 조금 국가에서 좀 척척척척 해주고 이러지 왜 우리를 이렇게 세상 밖으로 그냥 던졌을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도 감사함을 몰랐어요. 그냥 당연히 준다고. 근데 한 3년이 지나고 어느 정도 내가 남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사회에서 물들어 가니까 너무 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게 남한 사람들은 임대 아파트에 당첨되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월세 때문에 허리를 못 펴고 하루에 편의점 김밥으로 떼고 이런 것들을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불우하고 내가 가지는 경제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니까 주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안정이 되면서 사회생활을 같이 하는 남한 사람들로부터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참 내가 배은망덕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임대 아파트를 이렇게 우리한테 임시라도 빌려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고 또 정착금을 300만 원이라도 준 게 얼마나 좋고 우리가 나와서 6개월 동안은 직업을 잡을 때까지 기초수급비를 그때 당시는 43만 원을 줬어요. 야, 그때 내가 기초수급비를 없었다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현장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되게 3년이 지나서부터 되게 감사했어요. 지금은 아들이 11살에 와서 지금 대학생이 돼서 이제는 졸업을 하게 됐는데 그 아이가 그냥 한국 청년들하고 똑같이 애플폰을 쓰고 애플 노트북을 하고 그리고 그냥 한국 애들하고 똑같이 나이키 운동화 신고 그리고 진짜 엄마 나 고기 먹고 싶은데 돈 좀 줘. 안 돼! 이러지 않는 거예요. 많이 먹어. 친구들하고 같이 먹어. 그런 걸 보면 지금도 뭐라 하냐면요.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고향을 떠나온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침에 이렇게 눈을 딱 뜨면 꿈에서 이제 악몽 같은 거 꿀 때가 지금도 많아요. 근데 눈을 딱 떴을 때 북한은 이렇게 눈을 떴을 때 이게 전기가 안 오니까 집이 새까매요. 아침에도. 근데 이제 내가 눈을 딱 떴을 때 천장에 하얀 천장에 하얀 전구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는 커다란 전구가 보여요. 맞다. 여기가 북한이 아니지. 내가 자는 게 장판이 아니라 침대지. 이래서 지금도 저는 뭐라 해야 되나? 다행이다. 그러니까 감사함을 넘어서 내가 지금도 여기에서 12년 동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북한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믿어 앉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차를 타고 다니고, 저는 이제 또 지인들하고 차를 막 타고 다니면, 탈북민 지인들하고 이렇게 막 다니면 저는 그래요. 야, 이렇게 결혼식 날도 못하는 승용차를 내 이게 매일 타고 다니는데, 야, 내 이거 자랑 못해가지고 속상해 죽겠다.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하는 게 고향 사람들 앞에다가 자랑하고 싶거든요. 나 남조선에 와서 이렇게 내 이름으로 된 내 승용차 타고 나 바다 보러도 갈고 있는 삶을 사고 있어. 이런 것들을 그게 긍지인 것 같아요. 뿌듯함. 내가 그때 했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는 감사함은 또 말할 여지 없고,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누가 힘들다고 하면 밥도 내가 조금 사주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이동하는 게 힘들다면 내가 일부러 가서 대화도 주고,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북한에 대한 강연 이런 것들을 듣고 싶은데 출연료가 없어서 막 안타까워하면 제가 좀 무료로 해드릴게요. 자원봉사, 재능 기부할게요. 이렇게 가서 교회도 가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돈이 많을 때 가지는 안도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아, 나는 북한에서 왔지만 지금은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데를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해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뿌듯함이 그게 엄청 커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 남한 어르신들이 이제 어떤 행사장에 가보면, 행사장이나 이런 취재 가보면 제가 북한에서 왔다면 이렇게 뭐 챙겨주고 싶어 막 그래요. 집에 생활용품 같은 것도 있냐? 저는 이제는 많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이마트 가서 한 번에 가서 막 17만 원어치 사가지고 저 괜찮아요. 저는 이제 어르신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와 있는지 오래됐는데도 그 어르신들은 아직도 북한에서 못 살고 고통받는 나라에서 와서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지금은 되게 감사하죠. 네, 지금은 이제는 감사함을 뛰어넘은 것 같아요. 그냥 이 나라에서 내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다양하고 활발했던 탈북 루트가 막힌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뭐 2019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딱 시작이 되면서 완전 봉쇄는 안 됐어요. 그래서 그 한 해는 그래도 한 1000명 정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해마다 그렇게 들어왔어요. 저희 때는요 2600명인가 들어왔어요. 한 해. 근데 이제 2020년 후에는 몇백 명으로 들어오다가 제가 얼마 전에 강원도 하천에 있는 하나원에 그 주변에 갔거든요. 그래 거기에 이제 인연이 있으신 분을 만났는데 지금은 30명도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원에.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예요.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탈출을 하려면 중국은 무조건 거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항해도나 이렇게 거쳐서 북방 한계선 그러려면 바다를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 몇만 명이 다 중국을 통해서 몽골로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라오스, 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루트가 같은 거예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를 무조건 걸쳐야 되는데 중국이 코로나가 되면서 2020년부터 국경을 다 막았어요. 중국 군인들이. 그리고 북한도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됐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왜냐면 북한은요 코로나가 내부에서 발생하면 아비규환이 돼요. 우리나라처럼 발생하면 그걸 백신으로 이렇게 다 격리하고 이러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 나라는 약이 없고 좁고 밀집됐기 때문에 발생되면 그냥 시간으로 나가고 다 무리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최악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 막았어요. 근데 이제 북한이 아무리 막아도 북한 사람들이 나오자꾸나 하면 나가죠. 근데 중국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막은 게 어떻게 막았냐. 국경 쪽에 탈북민을 받는 중국 조선족 브로커들을 너희들이 조선 사람을 받았다가는 징역 가겠다. 징역을 보내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 브로커들이 그래요. 중국 돈 몇백을 받으려고 하다가 자기네가 징역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다 하고 그 직업을 다 털고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북한 사람이 넘어가도 중국에서 우리 북한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중간 안내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탈북자가 없어졌죠. 그러면 여기서 중국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태국, 라오스 태국에서 올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도 거의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오스를 걸쳐서 태국으로 와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가 중국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다 보니까 태국, 라오스도 다 선이 막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안에 있는 사람들, 중국 안에서 북한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중국 국경에서 다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운이 없게도 우리가 탈북을 하면 어떤 브로커를 만나냐에 따라 중국의 거주 날짜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중국에 20일 거주 안 하고 한국 들어오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있다가 들어왔어요. 그러는 찰나에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중국에서 우물우물하다가 길이 막히다 보니까 중국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변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잡혀가지고 중국 공안 감옥에 집단 수용이 됐다가 코로나가 풀리기 시작했을 때 2022년에 중국에서 3차에 걸쳐서 무리를 내보냈잖아요. 북송했잖아요. 80명, 100명. 그게 중국 내부에서 살다가 이동하던 사람들과 북한에서 넘어서 중국에서 있다가 미처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짬뽕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몽땅 북송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탈북자가 줄었어요. 대신 이제 러시아에서나 동유럽 이런 데 파견이 됐다가 오래전에 그 생산지를 이탈했다가 그 러시아 땅에서 살다가 들어온 남자들은 몇 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데 가게 되면 그 인권 이런 거 해가지고 적십자사나 이런 국제단체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와서 그나마 지금은 하나원에 가면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아요. 왜?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동자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들어오고, 앞으로도 저는 점점 탈북자 수는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중국도 더 이상 이제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받아서 브로커를 하던 사람들이 다 다른 일자리를 옮겼고, 또 중국도 그만큼 이제는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탈북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코로나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이 늘어나잖아요. 이제는 그만큼 북한 사람들도 탈북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어졌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내가 결심만 하고 돈만 있으면 넘어왔는데 지금은 넘어갈 수 있는 길이 거의 막혔으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도 거의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평양 사람들이 국경 지역 사람들보다 탈북이 더 어려운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한국에 와 있는 평양 사람들 중에 평양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람들보다는 평양에서 살다가 해외로 나갔거나 평양에 시집을 갔다거나 다시 지방에 내려왔다거나, 실제로 평양 사람들은 탈북이 어렵죠. 왜냐하면 일단은 혁명의 수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게 얼마나 긍지롭고 자기네들이 행운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순수 평양에서 살다 온 사람들 보면 해외로 나갔다가 평양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한수혜 씨나 남인희 씨 이런 같은 경우들은 평양에서 살다가 온 게 아니라 평양에서 살다가 해외로 나왔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만큼 평양 사람들은 탈북에 대한 마음이 덜하죠. 지방 사람들보다는 낮게 살았지만 평양에서 살다가 해외 나와보니까 이거는 세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평양을 탈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죠. 근데 평양에 있으면 그럴 용기가 거의 없죠. 그리고 그 평양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 몇 분 되는데 유일하게 가족들하고 연결을 못 해요. 그 이유가 북한이 이제는 도청 감시 체제가 옛날보다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청을 많이 하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 여기에 와 있는 평양 사람은 평양에 있는 가족한테다가 돈을 보내고 싶어요.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본 걸 경제적으로도 보수를 하고 싶은데 이게 도청에 걸리니까 평양 전화번호도 앞이가 0이에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북한도 응급차가 119예요. 너무 비슷해요. 평양에는 그 개인 전화번호 말고 일반 전화번호가 앞이 0이에요. 서울하고 같아요. 근데 타 지역에서 02로 전화 들어오는 것, 특히 국경 지역에서 전화 들어오는 건 북한이 다 감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양에 친척이 있거나 고향을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요. 근데 평양에 있는 가족들은, 왜냐면 북한 당국이 알잖아요. 아, 이 집 중에 동생이나 아들이 한국에 뗐다. 그러면 늘 여시찰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 집에 누가 들어가는 걸 주민 인민반 사람들이 감시를 해요. 이웃들이. 그러면 얘기해 주죠. 그러면 이 사람이 국경에 있던 사람이 심부름을 평양에 갔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아, 내가 그 당신 조카가 보내서 왔다 하면 뭐 안 믿어요. 우린 그런 조카 없다고. 왜냐면 이 사람하고 그런 조카 있냐고. 그래, 우리 조카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해서 타협이 될 경우에는 추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평양 사람들은 일단은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도 자기한테 걸려오는 전화나 자기한테 온 사람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을 믿었다가 보이부 스파이가
가장하고 올 수 있으면 자기네는 평양에서 추방이 돼요. 그래서 평양에 있는 사람들, 제가 평양 분들 몇 분 아는데 연락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연락을 그렇게 보냈는데도 전화를 안 받거나 다시는 전화를 하지 말라거나 사람을 보내지 말고 우리는 그런 친척이 없다고 딱 자르더래요. 그 정도.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하도 탈북자가 많으니까 사실 그런 게 문제시 되진 않아요. 지방에서 추방 가짜 지방이에요. 돈이 있으면 또 올 수 있어요. 근데 평양은 다르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탈북 후 국정원에서 받은 조사 내용은 평생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건가요? 말할 수 있는 내용과 없는 내용은 무슨 차이인가요? 그렇죠. 국정원에서 조사를 한 주일 정도 받아요. 개별적으로. 집단 조사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혼자가 그냥 독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 방인데 되게 좋아요. 저는 혼자 있는 게 그렇게 막 외롭지가 않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있다가 이제 조사받을 때는 한 명씩 각각 한 방을 줘서 한 주일 정도 받아요. 근데 그게 이제 토일을 빼면 5일 정도를 받는데 그때는 비밀 걸 하죠. 사회 나와서 더 말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내용이 왔는데 사회 나와 보니까 뭐 다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막 국정원에서 고문하고 이게 맞지 않냐 이게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살았고 어디서 살고 어느 학교에서 살고 이런 것들을 일단은 쓰게 해요. 글로. 그러면 이제 쓴 그 조사 용지에 기초해서 조사원 선생님이 임의의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내가 사실을 말하면 갑자기 이런 거예요. 조사 흐름이 이렇게 차례대로 가요. 그러다 갑자기 순서를 딱 바꿔요. 10번으로 갔다가 갑자기 3번으로 와요. 질문을. 거기에 질문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대로 우리는 글을 다 쓴단 말이에요. 다 자필로. 어디서 태어났냐? 이거 뭐 비밀이 아니죠. 이게 남한 사람들이 안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밝혀야 돼서. 그래서 질문을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 40가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주면 우리는 거기에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뭘 했고 유치원은 어디를 다녔고 이걸 써요. 그냥 내가 살아왔던 얘기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그걸 보고 11번째 질문을 들으시다가 갑자기 3번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하면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번복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사실을 말하면 갑자기 이제 결혼 생활을 얘기하다가 인민학교 어디 나왔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뭐 회산 인민학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그리고 지도를 갖다 놓고 어디고 그리고 내가 다닌 학교를 그림을 그려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뭐 둔독이 있고 이게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이미 나랑 같은 학교를 다닌 사람이 탈북민들 중에 몇십 명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일치하는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학교의 특징, 변소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학교는 몇 층이고 연구실은 몇 층인가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정말 그 학교를 나왔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전 오후 하니까 되게 오래 걸리는데 조사를 거의 끝내기 전에 닷새째가 되는데 한 번은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건물 이제 복도를 막 지나가지고 데리고 가시는데 되게 좁은 방인데 무슨 양쪽에 벽에 막 기계들이 번쩍번쩍 하고 있는데 이게 거짓말 탐지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거짓말 탐지기라는 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일정한 직업이 있었거나 그리고 조금 북한에 대해서 뭐 하는 걸 알고 있거나 그러니까 평범하지는 않았거나 그런 사람들 부류를 이제 하나를 찍고 하나는 거짓말이 좀 심하게 느껴진다 하는 사람들을 데려가고 하여튼 그거는 판단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갔는데 이렇게 처음 이제 의자에 갔는데 TV에서 나오는 대로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팔에다가 이렇게 하고 앞에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거짓말 탐지기는 나쁜 건 아니다. 이제 일단은 국경에서 살고 아버지가 군 장성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약간 핵심 계급층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이거 나쁜 건 아니니까 그냥 편한 마음으로 물어보는 말만 대답을 해라.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래,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이렇게 앉아있는데 좀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기구들이 그리고 거기가 박지를 않아요. 어두워요. 그래서 이제는 12년 전 일이어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팔 여기다가도 뭘 붙이고 질문을 하고 맥박이 앞에 이렇게 TV 같은 데로 막 하고 그래서 저는 얼마 안 했어요. 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국정원에서 그렇게 하고 사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같은 호실에 10명이 있었는데 너는 뭐 다른 거 없어서 난 그냥 조사하고 나왔어. 딱 절대 비밀 지켰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 나와서 어느 날에 이만갑을 틀어 보는데 거기 탈북민들이 나와서 자기가 거짓말 그거 자기 검사 받았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말해도 되나? 비밀이 아닌 거죠, 더 이상은. 근데 그렇다 해서 막
강박적인 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그냥 아버님이 군인 출신이어가지고 좀 더 그러니까 탈북 동기가 석연치가 않은 거죠. 왜냐면 북한에서 정말 살기 힘들어서 오거나 노동자 자녀가 돼서 어떻게 보면 그쪽에선 제일 낮은 신분이어서 막 이렇게 먹을 것을 위해서 배고파서 온 케이스가 아니어서 조금 해봤던 것 같아요. 탈북 이유가 석연치가 않으니까. 국정원에 있을 때는 어떤 생활을 하셨나요? 국정원에 있을 때 저는 사실은 좋았어요. 그 좋았던 이유가 일단은 밥이 너무 맛있고 그리고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프면 그 인근 병원에까지도 데리고 나가고 약을 다 줘요. 그리고 교육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 오는 교육 시간이 많아요. 맨날 침실에서 빈둥빈둥 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오면서 몸이 많이 지쳐 있으니까 그 쉬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국정원에서 그렇게 막 힘들었다는 거는 없고 국정원에 그냥 감사한 거죠. 저를 서울대병원에도 데려가 주셔가지고 수술도 하게 해주시고 한국 분들이 서울대병원에서 MRI 찍으려면 몇 달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저는 그때 MRI 찍는 거 가자마자 찍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특별하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때 국정원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도 여기서 MRI 찍으려면 몇백만 원을 내야 되고 몇 달을 줄을 서야 되는데 박주희 씨는 탈북민이란 이유로 이렇게 특혜를 받으니까 사회에 나가서 정착이 되면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 국정원 선생님의 말이 지금도 머리에 있어요. 우리는 그 연락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한번 만나고 싶어요. 내가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산다고. 그분이 되게 국정원 담화는 되게 막 사람들이 조사할 때는 딱딱하게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 너무 편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그런 말도 해줬어요. 나가서 남자를 잘 만나고 그리고 성형수술 이런 것도 잘 고민해서 하고 나가면 유혹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성실한 사람을 만나라. 그러니까 이런 그런 아버지처럼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지금도 그 국정원 선생님이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만나서 제가 소고기 한 끼 싸고 싶어요. 그때 너무 그분이 했던 말 사회에 나와서 보답하며 살아라. 그 말이 제가 지금 선생님 말대로 산다는 걸 선생님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전 국정원에서는 좀 그런 추억이 있어요. 국정원 조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국정원 조사 때 저희를 인솔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삭삭했어요. 안경을 끼셨는데 근데 그때 제가 국정원에 있을 때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을 이제 저희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많이 아프니까 나한테 그런 거예요. 주희 씨, 국정원에 있을 때는 아프면 저희가 돌봐주고 이렇게 약도 주는데 사회 나와서 아프면 어떡하냐. 건강해야지. 근데 너무 저를 이제 걱정해 주시니까 제 착각을 한 거죠. 그분은 자기 할 일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하고 복도에서 어긋나면 괜히 심장이 떨리고 그러니까 그게 처음 느낀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냥 주희 씨 어제 저녁엔 괜찮았어요? 아프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배려를 해주시고 그 병원에도 나갈 때도 막 소개해주시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진짜 그런 착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많은 사람 중에서도 왜 나한테 이렇게 특별할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특별하게 아파서 그랬어요. 그런 착각을 하고 그때 국정원 선생님들이 참 잘생기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30대였거든요. 30대니까 한참 설렐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 국정원 선생님이 저희 저녁에 이제 호실이랑 와서 이제 점검 같은 거 해요. 그러면 괜히 얼굴이 빨개지고 얼굴도 쳐다도 못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하면 후에 알고 보니까 결혼해서 애가 둘이 있다더라. 그래서 후에 탈북 후배들하고 물어보니까 그 후배들 중에 어떤 분들도 저랑 똑같은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은 바람둥이 이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자기 업무에 충실했던 사람이고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좀 그런 착각을 했었어요. 하나원에도 있었어요. 그 부산 말투를 쓰는 국어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자꾸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좋으니까 주희 씨 하나원 퇴소하면 저랑 데이트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제발 정신 차리라고. 난 또 데이트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주변 애들하고 물어봤어요. 야 데이트가 뭐야? 연애하죠. 그땐 또 얼마나 착하게 야 저거 봐라 내가 곱게 생겼으니까 저 선생님이 나한테 다 히야카시를 거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남자가 대시하는 걸 히야카시 건다 해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하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 원래 그렇게 유머러스 하세요. 저 이래봐도 그 부산 말투로 했어요. 그때도 이제 하나원에서도 조금 착각을 할까. 그때는 하나원에 있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그런 나가기
전이니까 이게 부풀었잖아요. 부푸니까 세상 밖은 어떨까 하는 것들을 그 아래서 몇백 명이 같이 있으니까 제각기 소리가 나요. 야, 이제 한국에 나가면 직업이 널렸다더라. 그리고 여자들이 감심사는 남한 남자였어요. 왜냐면 북한에 있을 때부터 TV를 통해서 봤는데 여성들은 잘 모르겠고 한국 남성들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보도 시간에도 한국 남성들이 이렇게 시위투쟁하는 걸 보여주는데 저는 그 시위투쟁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백태 안경 끼고 주머니가 이만한 바지를 입고 키도 크고 너무 잘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원에 있을 때 제일 한국에 대한 출처 없는 소문들이 많았는데 한국에 남성 비율이 많아서 남성들이 혼자 사는 남성들이 많고 남남북녀라고 해가지고 북한 여성들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하나원 퇴소할 때 남한 남성들이 양복 입고 꽃다발을 쥐고 그 정문 앞에 줄을 서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이제 퇴소식하고 버스가 왔어요. 버스가 와서 그 창문을 이렇게 내다봤는데 저희가 그 하나원에서 산골짜기에 있거든요. 동네 강아지들만 왔다 갔다 하고 남조선 남자들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꿈이 와장창 깨졌죠. 그래서 그 하나원에 있을 때는 세상 밖에 대한 궁금증, 세상 밖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세상 밖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원에 있는데도 아들을 남의 집에 맡기고 왔으니까 그냥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울고 되게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나가서 돈을 벌고 싶다 이 생각에 그 하나원 철조망을 맨날 봤죠. 탈북민들에게 하나원은 어떤 의미인 걸까요? 하나원을 퇴소해서 집에 오니까 한 주일이 되니까 하나원 다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하루 세끼 밥을 해주지. 모든 걸 공짜로. 체육실도 공짜. 집에 딱 나오니까 밥상도 없고 뭘 어떻게 해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는 하나원에 나와서 저희 집에 왔는데 편의점을 갔는데 제가 살던 아파트를 못 찾아서 울었어요. 똑같이 생긴 아파트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기억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네터에서 울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원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원에선 그래도 다 같이 있고 우리가 사는데 너무도 불편함이 없이 다 해줬잖아요. 그때는 하나원을 나오고 싶었는데 나오니까 다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원을 나왔는데 이제 하나원에서 지금은 탈북민이 없으니까 친정집 나들이라는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원을 퇴소한 탈북민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취재 갔거든요. 작년에. 너무 좋은 거예요. 맞다. 10년 전에 내가 이랬지.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그 탈북민들이 10년, 20년 전에 온 탈북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벽에다가 전단지를 쫙 붙였는데 63기 뭐 주호가 나 영희야 너 여기 왔으면 내 전화번호 여기 남겨니까 여기다 전화해 이러면서 그 대강당에 메모지가 쫙 붙었는데 그걸 보는데 눈물이 왈칵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원이 우리한테는 친정집이었어요. 한국에서 처음 만난 친정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일부에서 해마다 그 행사를 해요. 하나원이 텅텅 뱄으니까 그 하나원을 이제 퇴소한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회포를 나누는 친정집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행사를 했고 올해도 또 할 거예요. 올해도 또 제가 취재를 가야죠. 그러니까 하나원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는데 바깥으로 나오니까 그런 좀 추억이 있고. 하나원에서 있었던 일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중국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또 담배를 피우는 분들도 계셨어요. 한국도 담배 피우는 여성분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좀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밤인데 이제 나와서 이제 담장 밑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데 조금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여성이 담배를 피우면 건전하지 못한 행위를 지급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같은 고향분인데 담배를 피우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저 사람이랑 마주서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절대 없는데 하나원에 들어가니까 월급을 주더라고요. 4만 원 한 달에. 그리고 거기에 매점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 저희가 10,000원짜리 돈을 새파란 돈을 왔는데 그 매점에 갔는데 옥수수 뻥튀기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한 봉다리 2,500원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거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 다 하나원에서 밥을 주니까. 근데 간식을 너무 먹고 싶은데 저는 그 10,000원이 너무 컸어요. 내가 드디어 남조선 돈을 손에 쥐어보는데 이 10,000원이면 나가면 엄청 큰 돈이 될 것 같아서 한 달에 저희가 4만 원씩 탔는데 제가 아마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쓰고 나머지 돈 갖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원에도 가족들이 이미 한국에 나와 있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
친구들은 돈을 몰래 매니할 때 주더라고요. 5만 원짜리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그 매점에 나가서 오징어도 사 먹고 막 이러는데 저는 가족이 없으니까 그 4만 원이 저희한테 생명줄 같았어요. 내가 여기서 돈을 조금 재고로 깔고 사에 나가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참 그때 돈을 아껴 썼어요. 하나원에 있을 때. 그런 기억이 나고 좋았던 기억도 많이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명이 한이 있으니까 아침에는 무조건 깨어나기도 싫은데 아침 점검을 해야 되고 추운데 나가서 체조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싫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음력서를 셌어요. 그랬는데 하나원 측에서 저희한테 음력설에 부모님들한테 제사상 같은 거 있잖아요. 차례상 같은 거 저희가 합동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원에 왔을 때가 제일 고향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원에서 이렇게 또 합동 차례상도 차려주고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좀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하나원 하면 약간 뭉클하는 게 많아요. 국정원보다는. 거기서 똑같이 생활을 했음에서도 불구하고 하나원이 좀 더 따뜻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전화들이 없잖아요. 연락처가 없으니까 서로가 이제 동기생들이 정리 붙은 동기생들도 연락처를 어떻게 교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회에 나와야 전화를 교환하고 그래가지고 집 주소를 다 서로가 주고받고 막 그랬는데 제가 12년 차가 되니까 동기생들을 한 명도 안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전국에 배포돼서 살다 보니까 사는 게 바쁘니까 서로 연락을 못하고 퇴소 후 거주지는 나라에서 정해주나요? 그리고 하나원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집 배정할 때. 그러니까 이제 하나원에 들어와서 한 달이 딱 지나게 되면 내가 어디가 살지를 적어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북한 사람들은 그거예요. 수도에서 살고 싶고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겠다고 써냈는데 한정이 되잖아요. 서울에 임대 아파트가 몇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한 기에 우리가 150명인데 서울이 집이 7개 나왔는데 30명이 서울에 살겠다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로또 뽑는 것처럼 삐리뽑기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당첨이 된 사람은 서울 가지만 탈락된 사람은 지방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요 우는데 탈북할 때보다 더 세게 울어요. 그래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당첨이 된 사람들은 이야 하고 웃고 떨어진 사람들은 hon곡을 치고 탈북할 때도 그렇게 아이 울었다. 탈북할 땐 울 수가 없어요. 잡힐까봐. 소리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남조선에 왔는데 이렇게 오냐고. 서울 혁명의 수도에서 살아 못 봤기 때문에 내가 남조선에서는 수도에서 살아보자. 그래서 대부분 수도권이나 서울을 요구해요. 근데 이제 그게 나오는 게 한정이 돼가 저희도 이제 제가 강명에서 살거든요. 2개가 나왔는데 7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삐리뽑기 했는데 나머지 5명은 울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거는 친척이 없으니까 내가 어디를 배치받아야 될지 모르니까 컴퓨터에다 지도를 펼쳐놨어요. 그래 보자 서울은 복잡하니까 나는 붙을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서울하고 가까운데 어디냐? 시흥이 가깝네. 지도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강명이. 근데 저는 제가 강명을 선택했던 이유가 강명이라는 이름이 좋아서 빛광. 나는 남한에 와서 여기서 살면 빛이 나게 내 앞길이 살 수 있까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강명을 선택했는데 운이 좋게 당첨이 돼서 지금도 저는 강명에서 12년째 살고 있어요. 살아보니까 서울보다 헐 좋아요. 그냥 서울이에요. 전화번호도 앞이 0이에요. 그래 내가 강명을 선택하기를 잘했구나. 근데 그때 이제 자기가 갈 집을 못 받은 사람들이 그때는 배치하는 데로 가야 돼요. 부산에도 가야 되고 제주도도 가야 되니까 정말 한 며칠 동안 울어가지고 눈이 다 이만큼씩 불어 있어요. 네, 그런 좀 에피소드들도 있어요. 북한 주민들의 현재 삶은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북한 주민들의 현재 삶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여전히 북한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먹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북한에서 작년 이맘때 입살 한 키로 가격이 북한 돈 5,5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8,700원이 됐어요. 그리고 작년 봄에 달러가 북한 돈 1달러에 북한 돈 8,000원이었는데 지금은 2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생활이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 그만큼 돈의 가치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입살 한 킬로 8,700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사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3일 며칠 전에 이제 북한하고 직접 통화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옛날처럼 쌀이 10,000원을 해도 당당하게 시장에서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시장에서 쌀을 못 팔게 하냐?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작년 가을부터 이제 북한 시장에서 쌀을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식량 판매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쌀도 그 안에다 넣고 팔아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국가가 이렇게 판매소를 마련해주면 우린 그 안에 들어가서 개인들이 쌀을 팔면 되지 않냐. 그게 아닌 거예요. 국가가 제정해준 쌀 가격이 있어요. 그걸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 쌀을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가격이 어디 가서 넘겨도 못 받는데 그 가격에 팔라고 하니까 그 식량 판매소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팔면 단속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몰래 파는 거예요. 그러면 쌀 가격이 몰래 팔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쌀을 파는 집들에서는 또 이제 북한 당국이 개인들이 집에서 쌀을 파는 걸 또 단속하기 위해서 적발하기 위해서 스파이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쌀 사러 왔다. 그러면 모르고 문을 열어줬다가 현장에서 쌀을 팔면 그게 또 법적으로 걸려서 그 쌀을 다 회수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이제 개인들이 쌀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가격대는 계속 올라가고. 요즘 북한에서는 약도 못 구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식료품을 비롯해가지고 북한에는 이제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동마다 가보면 불법이지만 개인 약국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요, 병원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가봤자 뭐 감기기 때문에 페니실린, 마이실린 맞으세요 끝이에요. 그러면 병원에 가는 시간이면 그 시간이면 동네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사실은 간판은 내걸지 않았지만 불법적인 약국들이 한 개 인민반에 거의 한 집 정도가 있을 정도인데 이제 김정은 작년에 매 각 도시 평양 같은 거는 구역 약국을 지으라고 했어요. 국가가 운영하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약국들이 운영을 하던 걸 거의 못하게 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약국들이 지금 많이 생겨났는데 문제점은 뭐냐? 그 약국이 텅텅 뱄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북한 내부에서 생산하는 약이 없기 때문에 그 약국을 채울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이 이러냐? 북한 당국은 어떻게 보든 개인 소유에서 국가 소유로 모든 걸 끌어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도 개인이 팔던 걸 국가가 운영하는 식량 판매소 안에다가 팔아라. 약국도 국가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사 먹어라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 국가가 해당하는 그 판매업소나 약국을 채울 수 있는 약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개인들로부터 그걸 빨아들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겨울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는 정말 이제 밖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고 밖에서 하는 작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기나 대장염 이렇게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약을 어디가 사서 먹을 때도 없고 실제로 또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북한 주민들이 거기가 예전에는 그래도 개인 약국에서 마음 놓고 약이라도 사 먹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쌀도 마음대로 못 사 먹고 약도 이제는 우리가 없으니까 또 있는 사람들은 또 믿지 못하니까 또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시장에서 암 거래되는 약의 60%가 지금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진짜 약을 하려면 가서 확인도 하고 이래야겠는데 불법적으로 파고 살다 보니까 몰래 하다 보니까 이 약이 가짜라도 할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 주민들이 먹지 못한 데다가 약이 없어서 지금 북한 주민들이 삶이 지금 너무 힘들고 북한에서 항상 그래 북한은 해마다 이제 청년들을 군 입대할 것을 이제 강제 탄원할 것을 이렇게 지역마다 이제 선전문을 내려보내고 있어서 해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이 조기 졸업을 해서 군대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선전화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가도 여성들을 위주로 지방에 있는 농촌이나 지방산업 공장에 가족이 통째로 탄원해라 이렇게 계속 지시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왔거나 이제 병이 있어서 군대를 못 가는 젊은이들은 계속 북한 당국이 돌격대를 내보내고 탄각 내보내고 오지를 보내니까 이제는 차라리 그분들 말 맞다나 내가 아파도 군대를 가는 게 낫겠다. 그 정도로 북한 지금 젊은이들하고 가도 여성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세 아래 북한 가도 여성들을 위주로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허리띠를 조이니까 우리 가족들이 농촌이 어려운데 가족들이 다 탄원을 하지 않겠냐 이런 걸 이제 여명 조직에서 권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그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도 불안하지만 또 군에 있다가 리에 있다가 군으로 시집 온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 다시 자기가 살던 리를 가야 되는데 가족을 통째로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내놓는 규정이죠. 그래서 이제 리에 있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서 군이나 시로 나오면
북한 당국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그런 사람들을 주민등록 사업을 요해를 해가지고 리 출신들이 시집을 간 사람들을 다시 가족들을 다시 리를 끌어들여요. 그런 것들을 강제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 간판에는 당에 부르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되지 않냐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함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리에서 여성들이 이제 20대 여성들이 시집을 군으로 8명인가 왔는데 거의 다시 다 가족들과 같이 다시 리를 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압박에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면 군으로 갔는데 여명에서는 여명대로 데려다 놓고 사상교약 사업하고 또 그 남편 되는 그 직장에서는 초급당 비서가 자 아내가 그래도 농촌 출신인데 그래도 농사일을 잘하니까 우리 가족이 가서 당에 뭐 나달 창고를 책임져야 되지 않겠니까 안팎으로 이렇게 옥죄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농촌에 있는 여자를 데리고 온 게 내가 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혼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가족이 통째로 지금 농장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북한 주민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고 북한 청년의 실업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그리고 이제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남한에는 그렇잖아요. 이제 일자리 같은 거, 뭐 알바몬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일자리는 많아요.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공부하고 자격을 준비하는데 일단은 북한은 남한하고 달리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어떤 공장에다가 이름을 걸어야 되는데 그 공장에 365날 출근해봤자 월급도 안 주고 쌀도 거의 안 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장사를 기본은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직업이 2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 적을 두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벌이는 장사를 해서 하는데 사실 북한이 과거에는 국경하고 인접이 돼 있어 보니까 국경하고 연관된 장사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면 밀수를 하려면 밀수꾼이 밀수품을 그 현장에 가서 가져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가져온 걸 돈을 덧붙여서 넘겨받아서 팔아요. 그러면 밀수꾼 한 명에 그 사람을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5, 6개가 돼요. 왜냐면 이번에 가서 구리를 좀 어디 가서 가져오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강산 같은 데 가서 구리를 사면 구리를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고 중간에서 나르는 사람은 밀수꾼한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벌고 이렇게 연결돼서 직업들이 많았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제 그 전문 배낭꾼이라고 그 북한 밀수꾼 들은 이제 배낭에다가 고철 같은 걸 매가지고 저녁에는 이제 한 20-30명씩 압록강을 넘어가지고 중국에다가 그 고철을 부리고 다시 넘어오고 이런 그런 배낭꾼들이 많았으니까 이 사람들도 시간당 어떻게 보면 건당 돈을 받는데 코로나 때문에 밀수가 딱 멈추다 나니까 어떻게 보면 국경하고 연관된 밀수꾼이 100명이라면 그 100명한테 종사하던 500여 명 이 사람들이 예를 든다면 일자리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밀수를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북한에는 또 과거에는 개인이 금강에 가서 금을 캐는 게 되게 많았어요. 하포강산에 가서 땅을 파가지고 그랬는데 금을 그때는 판로가 있었어요. 왜냐면 밀수를 해서 중국을 해서 팔았는데 이제는 중국문이 딱 닫기다 나니까 북한 내부에서 금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금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우리나라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보면 재테크를 위해서 금을 사는 게 아니라 북한은 요거 0.1g, 0.2g을 캐서 그걸 팔아서 쌀을 사는 떼대끼 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금을 캐도 이걸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금을 팔아서 식량을 싸서 먹어서 힘을 내서 다시 또 금을 파고 해야겠는데 금을 팔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채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밀수, 금 이렇게 중국하고 연관된 모든 장사가 멈추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자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골목에 달하면 청년들 자체도 이제는 도둑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장이나 기업소 이런 데서 기계 선반 이런 것들을 이제 경비원하고 짜고 옛날부터 도둑놈은 있었지만 한동안은 좀 잠잠했어요. 왜냐면 북한도 그게 있어요. 강철 공장이라고 할 때 그 안에 설비들이 많아요. 근데 설비들이 많은데 철근이 없기 때문에 그 강철 공장들이 멈췄지만 기계는 살아 있어요. 근데 그 기계에 부속에 구리나 니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떼서 몰래 훔쳐서 중국에 밀수해서 한때 북한에서는 그걸 이제 시범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막 사상투쟁이 하고 징역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이제 국가재산을 도둑질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잠잠했어요. 왜냐면 그걸 굳이 안 하고도 중국을 통한 장사를 하고도 밥은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멈춰섰으니까 이 사람들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봄부터 예전에는 그랬대요.
도시에서 떨어진 깊은 산을 두 바퀴 돌 때까지는 빈 땅이 없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두 바퀴가 아니라 깊은 산 속에까지도 진짜 오솔길도 없는 길까지도 빈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믿을 거는 도둑질과 땅밖에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북한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도 떼기밭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남한처럼 이제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에 새벽에 온 가족이 옥수수밥을 허리에다 차고 온 가족이 산에 가가지고 깊은 산속, 왜냐면 도시와 가까운 인근 산들은 벌써 사람들이 다 떼기밭을 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깊은 골짜기를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깊은 골짜기를 들어가다 이제는 계속 떼기밭을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또 이제 북한 당국도 도시에서 보이는 산들의 떼기밭을 만든 걸 다 무상으로 몰수했어요. 왜?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땅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땅을 하다 보니까 땅을 뚜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침에 새벽에 온 가족이 떠나서 5-6시간을 걸어 들어가야 겨우 그나마 나무 그루터기가 있는 땅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 가족이 땅에다가 뭘 심어 먹으면 감자를 심어 먹든 뭘 심어 먹든 가을에 도덕을 맞춰도 건져질 게 있으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은 작년 봄부터 지금 그 떼기밭에 아예 온 가족이 사활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작년만 해도 그래도 입사를 5,500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거의 8,700원을 하는 거예요. 거의 막 3분의 2가 올랐으니까 올해 봄 같아서는 아마 도시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땅을 팔 때 이제 북한은 양강도 같은 경우에는 5월이래야 땅이 다 녹아요. 그러면 아마 4월이나 5월 그때는 집에 사람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농사 지을라 이제 깊은 데로 들어간다는 거죠. 북한 주민들이 도시와 농촌을 떠나서 땅굴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믿을 게 국가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도 때가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불만이나 불신을 표시를 했어요. 믿는 사람끼리도.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더 표현을 해봐도 부질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아니까 말하는 사람이 입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면 불만을 부려서 뭘 해결이 되냐?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떡하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라도 온 가족이 땅을 파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골 쪽에 가보게 되면 그 옛날에는 이제 밭 위에다가 이렇게 볕단을 해가지고 움막을 지었는데 지금은 다 땅속에 지어놓고 있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고 있냐 하니까 일단은 북한은 바람이 세잖아요. 산이 많고 나무가 없으니까 땅속에다가 지하굴처럼 해놓으니까 따뜻하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운반을 못하는 경우가 있대요. 감자 같은 거는 서리를 맞으면 밭에서 얼어요. 그럼 그걸 운반을 못하니까 1가족이 5명이라면 2명이 그 움막에서 겨울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식량을 저장해 놓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이 옛날에 하전농 시대로 돌아갔다고 해야 되나? 이제는 믿을 거는 그 척박한 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북한 안에 상황이 엄청 많이 심각해졌어요. 북한 주민들이 밀수, 절도, 성매매 등 불법적인 행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된 건가요? 북한에서는 나라가 하라는 합법을 하면 다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어떤 법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할 때 내가 음주운전 했어요. 그러면 탈북민이어서 제재를 하고 남한 사람이어서 제재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기업 임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더 강하게 처벌하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법하고 이 사람들의 생활은 별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밀수도 불법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잖아요. 북한에서 여성들은 거의 직업이 70%, 80%가 시장에 나와 있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시장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북한 시장이 이름이 처음에는 뭐였냐면 농민시장이었어요. 농촌에서 가축이나 이렇게 집에서 만든 갈도마 이런 것들을 나와서 파는 의미에서 농민시장이었는데 이제 그게 점점 범위가 커지면서 북한 주민들의 사활을 책임지는 그런 시장이 된 거죠. 근데 그 시장이 그렇게 크게 번창할 수 있었던 이유가 중국이 아니면 불가능했거든요. 시장을 크게 꾸려도 그 안에서 주거 파고 살 수 있는 물질적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내부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 생산하는 게 없다 보니까 거의 다 중국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물건들 때문에 시장이 확대가 됐는데 이제는 지금도
북한이 중국하고 아예 막히진 않았어요. 소극적인 국가 무역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자동차도 넘겨오고 하긴 하지만 개인들의 밀수가 거의 99%가 멈췄죠. 그러면 시장을 활성화하게 했던 기본 요인은 국가가 아니거든요. 국가는 무역을 해서 평양을 꾸리고 당 간부들한테 주고 이런 것들만 이용을 했지만 북한 시장에 들어오는 물건들은 개인 밀수꾼들이 손에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개인 밀수가 99%가 멈추다 보니까 국가에서 아무리 지금 중국에 통해서 통유리도 들여오고 에나멜도 들여오고 건설 자재도 야금야금 들여와요. 지역 화물 자동차도 지금도 계속 들여오긴 오지만 그런 것들이 북한 시장이나 주민들의 생활에 바탕을 두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과거에는 북한 전역에 있는 양강도, 그리고 함경북도, 평안북도, 자강도 이 4개 도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이 도가 9개인데 절반이 국경에 있잖아요. 그럼 이 국경에 있으면 그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사람들은 밀수꾼이 많아요. 왜냐하면 국경을 이용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북한에서 밀수라는 말은 불법이에요. 하지만 불법이지만 그 사람들이 시장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많이 부흥이 됐었는데 그 밀수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이제 거의 일자리를 잃은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북한 지역에서 제일 집값이 비쌌던 데가 역전 앞하고 밀수 지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밀수 지역이 어떻게 보면 홍수가 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위험 지역이어서 밀수꾼 지역에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예 사겠다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거예요. 아니 우리가 압록강 두만강 옆에 제방 뚝뚝 제대로 안 서 있는 집을 왜 사냐고. 하도 밀수를 할 수 있으니까 돈을 벌면 집이 무너져도 다시 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밀수가 비전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거길 왜 사냐. 그래서 지금 아예 북한 말로 똥값이 된 거예요. 하지만 역전 앞이나 이런 집들은 그런 대로 유지가 되고 그 정도로 밀수라는 게 북한 경제, 북한의 내수 경제에서 거의 핵심적이었어요. 근데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주민들한테 준다는 거는 가끔 가다가 명절미를 수령님 김일성 생일이나 김정일 생일 때 명절비 며칠 주고 기름을 뭐 1인당 100g, 식구 5명이면 500g 요 정도 당모이주도 가끔 주는 게 국가 배려가 전부예요. 그 외에는 다 자급자족인데 그 자급자족도 밀수라는 커다란 그런 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자급자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칫솔, 치약, 비누, 지역 감에닦게 여자들 화장품까지도 다 밀수로 들어왔어요. 그러던 것들이 몽땅 다 멈췄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 안에서 어떻게든 또 살아가려고 지금 다른 방법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탈북할 때도 저희는 이제 국산 화장품을 거의 쓰지 않았어요. 국산 화장품이라는 게 신의주 화장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신의주 화장품은 맨날 TV를 켜면 이런 거 많이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다 보면 다 수출형이에요.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 인상 크림 같은 것도 너무 비싸요. 그리고 또 북한에 있을 때 크게 화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시장에 나가 장사하고 하루 종일 햇빛 밑에 있는데 그게 화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국처럼 뭐 스킨 로션, 기초하고 자외선 선크림 이런 것들 이름 자체도 모르고 살았어요. 12년 전만 해도. 근데 최근에 들어온 일부 20대 MZ세대 조금 북한에서 나름 좀 살았다는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알고 있더라고요. 북한 내부에서도 태양 방지 크림이라는 게 나온대요. 그게 선크림인 거예요. 근데 그게 써보니까 중국산보다도 못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는 북한 내부에서 중국산이 없으니까 어쨌든 국산으로 지금 대체하려고 하는데 생산하는 물량도 적고 또 북한 주민들도 크게 이제 그거에 대한 선호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국도 사재기라는 게 오면 죽진 않잖아요. 밥을 먹던 걸 죽을 먹어서 오래 살거나 화장품을 바르던 걸 뭐 조금씩 바르거나 이제 그 안에서 노하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그런 단계예요. 가독인 거죠. 그나마 중국이라는 데가 있어서 욕은 하면서도 그 중국산을 계속 썼는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없으니까 국산을 쓰거나 그러지 않으면 또 북한도 이제 평양 같은 경우에는 해외 무역 일꾼들이 많이 드나드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좋은 걸 쓰는 사람은 좋은 걸 쓰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금 중국에서 계속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0만 명이 있대요. 중국의 노동자들이. 그리고 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방문객들이 북한을 방문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수요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백 달러를 내고 그렇게 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북한이 이제 관광업이 아직 발전을 못했으니까. 경치는 좋은데 호텔이나 이런 시설들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나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을 통해서 이제 올 때는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오면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이제 북한 내부를 보게 되면 그냥 없는 데서 어떻게든 좀 그걸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게 사람들이 지금 지혜를 짜고 그냥 마른 나무에 지금 물을 짠다? 이런 표현을 하면 맞은 것 같아요. 우크라군에 포로되었던 북한군 2명이 훈련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이죠. 네, 그거는 제가 남한에 와 있는 군 출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저거는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왜냐면 북한군이 파견이 될 때 전쟁에 나간다고는 죽어도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적응을 하기 위한 현지 군사 훈련을 간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 북한 출신 군인들도 그러더라고요. 저 애들은 모르고 갔다고. 저 애들은 알고 가진 않는다. 그리고 이제 북한 당국이 비밀을 무조건 철벽처럼 많이 그걸 둘러싸고 비밀이 새나갈까봐 아마 부대나 이런 것들도 아마 극비리에 이동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군사훈련으로 어떻게 보면 현지 교방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지역을 옮겨가지고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는 북한군이 다른 나라에 현지 훈련보다는 건설로 많이 나갔어요. 캄보디아 같은 데 가서는 왕국을 지어주고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는 큰 이제 그걸 군대들이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군복무를 거기가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시 훈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으로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탈북민 군 출신들은 100%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군인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당국이 돈을 벌죠.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은 군 복무를 거기 가서 하는 거죠. 건설국 사람들이. 북한군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북한이 자기한테 이제 군 무력이 120만 명이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뭐 우리나라에서 북한 전문가들이 평가한 데 보면 70만, 80만도 안 된다. 군 무력이. 근데 이제 그 많은 무력에도 군단은 한 10개가 넘는 군단이 있지만 거기에 다 군종이 있는 거예요. 도로국, 건설국, 호위국 이렇게 있으니까 건설국 같은 군인들은 나가서 건설만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탈총국이라고 딸로 있었는데 그 도로국인데 도로만 건설을 해요. 고속도로. 그러니까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는데 사실은 옛날에 캄보디아 노로돔 시아누크 친항이 있을 때는 그 캄보디아에 북한 군인들이 많이 나갔어요. 근데 그 건설국도 외국에 나갈 정도면 백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외국에 나가면 배는 배불리 먹여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왕국을 지어주는 대가로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 돈은 군인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북한 당국의 돈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해외로 이렇게 파견된 경우가 있었고 과거에 베트남 전쟁에 북한군이 파견됐잖아요. 그때는 베트남이 사회주의여가지고 그때는 이제 당당하게 왜냐면 북한의 철천지 원수는 미국이에요. 베트남 전쟁도 미국하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의 전쟁에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북한은 그때는 공개적으로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상대가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에서 우리를 교양하고 지금도 교양할 때 우리의 철전지 원수 하나하나를 이거 살 수 없는 철전지 원수는 미국이다. 근데 지금은 미국하고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거예요.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가 우리 철전지 원수가 아닌데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 군이 나가지? 이거 공개할 수가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명분을 세우고 다른 나라에 군인들을 파병하려면 그 상대가 꼭 미국이 돼야 돼요. 미국이 철전지 원수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가 철전지 원수잖아요. 북한 주민들은 태어나 처음 듣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싸우려고 우리 북한군이 간다? 이러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 불가한 거예요. 왜 미국이 아닌데? 이렇게 되니까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현지 훈련이다. 이렇게 하고 군대들을 파견할 수밖에 없죠. 나이가 어린 북한군 포로들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이가 있는 아이하고 나이가 어린 아이인데 나이가 있는 아이는 이걸 상해가지고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걔는 눈빛에서 읽었어요. 아, 쟤는 뭔가 말하지 않겠다. 어린 아이일수록
생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걔는 물어보는 말에 대답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짝에 나 먹은 사람은 저는 솔직히 말하는데 그 아이들이 아마 자폭을 하려다가 못했을 거다. 왜냐면 북한에서는 그래요. 포로라는 게 사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해요. 전장에서 포로가 될 상황이면 무조건 자폭하라고 해요. 근데 얘네가 자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 것 같아요. 5일 동안 굶었다고 하니까 자기네가 자폭할 수 있는 무기나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명을 보면서 제가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이, 큰아들이 나이가 먹은 병사 나이 또래고 나이가 어린 병사가 제가 한국에 데려온 아들하고 비슷한 또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걸 보면서 만감이 교차를 했죠. 내가 만약에 탈북을 안 했다면 우리 아들이 저 신세가 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살아서 포로라도 됐으니까. 그냥 죽어서.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아팠고 그 아이들이 한국으로 좀 무조건 송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이제 포로 교환을 해가지고 러시아 측에 넘길 수도 있고 조금 우리가 전적으로 그 아이들을 한국에 데려올 수 있는 뭐 기본적인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전사자도 나온 상황인데 앞으로도 김정은은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때로 공식적으로는 인정을 안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어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에서 두 지역에서 전사자 가족들을 암암리에 평양에 불렀대요. 실제로 그 전사자 가족이 살고 있는 군당 책임비서가 직접 자기 차에 실어서 역전까지 데리고 나와서 평양에 가서 군 복무 중에 영광스럽게 전사했다. 그러면서 전사증하고 당원증 앞으로 평양에 거주할 자격을 주겠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외부에 발설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북한 당국이 당당하게 표현한 게 아니라 내부 소식통에 의한 첫 번째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조용조용하게 하다 보니까 그 가족들도 발설하는 게 쉽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 당국이 지금 벌써 후속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북한 주민들도 나라 사정이 그래서 배가 고픈 거는 어느 정도 그러려니 하지만 우리의 자식들이 다른 나라 전쟁에 가서 대포밥이 됐다는 걸 가족들한테 알리지 않고 이렇게 나라가 마음대로 했다는 걸 알 때는 어떻게 보면 팔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북한에서 평양 거주 정말 힘들어요. 예전에는 평양시 사회안전부가 평양시 거주하는 걸 맡았어요. 그래서 뇌물을 받고 거주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2013년인가 2010년도 그때부터는 다른 부서로 넘어갔어요. 중앙행정국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평양에 거주한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의 모든 로망이 평양에서 사는 거예요. 혁명의 수도라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평양에 가면 배급을 줘요. 죽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이나 도시들이 잘 꾸려졌어요. 그러면 조금 삶의 질이 올라가죠. 그래서 사실 평양은 돈이 있어도 불법으로 태거를 못 붙이는데 북한 당국이 그 가족들한테 평양 거주를 약속했대요. 아직 거주시키진 않고 아직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끝나면 그 전사자 가족들에 한해서 아마 영칭호도 나올 거고 평양 거주도 현실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암암리에 한두 가족들을 평양에 소환해서 북한 당국이 지금 설득하고 있다고 대북 소식통이 전하더라고요. 김정은도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북한 민심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걸까요? 파병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정은이는 김정일 때하고 달라요. 김정일이는 집권 내내 협동농장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김정은이는 최근에도 계속 지방 산업공장들을 계속 다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TV를 틀면 수령님의 업적이 계속 나가요. 이 추운 날씨에도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의 문화생활 향진을 위해서 여기로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계속 보잖아요. 보기 싫은데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한테 의견이나 불만을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지금 잠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사전에 미연에 어느 정도 조금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제스처들이죠. 그래서 지금도 엊그제도 보니까 또 어디 지방공업 공장에 또 갔더라고요. 주민들이 막 울고 불고 하던데 김정은도 신경을 안 쓰진 않죠. 근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조금 러시아에 기대도 많이 하겠죠. 러시아 전쟁, 지금 러시아가 북한하고 타협이 되어 있지만 북한의 힘든 사정을 속속들이 돌봐줄 경황이 못 돼요.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안정기가 오면 러시아라는 대국에서
조금만 좋아져도 북한이라는 나라는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도 어떻게든 도움을 받으려고 하겠죠. 지금도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가 미래의 북한을 위한 투자라고 보면 되죠. 돈을 받으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돈을 주면서도 인력을 사올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 군인들로 인해 가지고 많지 않은 돈을 주면서도 그 전장을 메울 수 있는 물질적 인력이 있고, 앞으로 이 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거기에 또 메울 수 있는 인력을 북한에서 계속 들여올 수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돈을 줘도 이건 진짜 놓칠 수 없는 노다지죠. 그리고 또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군인들의 목숨 같은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명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빤해요. 이걸 만약에 러시아 전쟁이 종전이 되고 모든 것이 다 해가지고 이제 북한 당국이 공개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공개를 한다면 그 앞에 있는 서두가 엄청 복잡할 거예요. 미제를 등에 업은 우크라이나 침략자들이 이렇게 한반도 가까이에 나토를 끌어들이려 했기 때문에 우리 조국이 위협을 받는 걸 우리는 이웃나라의 그런 위험을 우리는 강 건너 불보듯 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정의의 전쟁에 합세했다. 애국적인 행위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지키는 거는 우리 조국을 지키는 거나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노동신문 조선중앙TV에서 북한 주민들이 찍소리를 못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 공화국용, 무슨 용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그 가족들을 또 국가에서 선물도 주고, 아마 이런 것들이 시나리오가 이미 다 써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요소들이 김정은이가 신경을 쓴다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신경을 안 쓰지는 않죠. 하지만 러시아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김정은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앞으로 러시아 전쟁이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장기전으로 가진 않겠죠. 그래도 또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는데 그때가 가장 많은 병력이 죽을 수가 있는 것에서 북한에서는 계속 재파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파견 인연이 많을수록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한테 눈치를 봐야 될 무게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물밑 작업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그 시즌에 엄청 복잡하잖아요. 아직도 그 계엄령, 탄핵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는 최근에 와서 뉴스 보기 싫어졌어요. 예전에는 내가 뉴스를 봐야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고 뉴스를 안 보면 내가 뒤떨어진 느낌을 받았는데, 요즘에 든 느낌은 뉴스를 틀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게 맞았니, 틀렸니, 공모했니, 안 했니 이런 것들만 계속 나오니까 지금 주변 환경이 아직도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우리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이러니까 진짜 요즘은 조금은 상황들 때문에 조금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랬는데 우리 국민들도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좋다고 박수치고 막 이렇게 환영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것이 옳든 그렇든 간에 지금 상황들은 우리 국민들한테 누구나한테 그림자를 던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막 주변 상황을 보게 되면 막 너무 조금 우울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빨리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조금 바람을 갖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에 촬영하면서도 조금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떠먹여주는 TV 다른 분들이 출연한 영상들도 봤는데 내용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내용들이 너무 좋은데 지금 우리가 플랫폼 시대다 보니까 유튜브가 너무 많이 생기고 그 내용보다는 어그로를 끄는 그 제목들 때문에 정말 조회수가 폭발한 영상들이 많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내용은 정말 좋은데 진실적인 것에 기초한 어떤 것들은 조회수가 좀 적게 나오고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우리 떠먹여주는 TV 채널에 대해서 뭐 드러내놓고 광고하라 이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좀 많이 보셔가지고 그런 영상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얻으셔가지고 주변에도 조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주변 사람들 북한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북한의 최근 내용들을 조금 궁금해하고 탈북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분들한테는 꼭 이 채널을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